상당히 부담됩니다. 워낙 이 전문가들이 모신 자리이고, 자, 저는 오늘 조금 표준이라는 슬라이드는 딱 한 장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표준이라는 주제는 아예 잊어버리시고 일상생활의 교양 강자다라는 측면에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정한 주제는 아날로그 기록, 디지털 기록입니다. 저는 소속된 곳은 과학기술대학 인산생명공학과가 메인이고요. 여기서 제지공정진단 쪽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제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소속된 곳은 문화재 보존학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류 문화재 쪽, 제가 지난번 우리 워크숍 갔을 때 제가 바람이 있다면 어떤 한 분야에 좀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표준 전문가 되고 싶었습니다만 이 과정을 오면서 잊기로 했습니다. 표준 전문가를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계시구나, 저는 넘볼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문화재 분야는 제가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주제로 얘기를 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요 자료는 어디에 썼냐면요, 산업일보 심층기획해서 10월 15일부터 4번에 걸쳐서 시리즈 연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첨단 기술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다 라는 주제로 심층기획 기사가 있었고요. 이 기사에 보면 창조적 파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저는 아주 굉장히 멋있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화재 분야, 제가 오늘 첫 주제로 선정한 것은 아날로그 기록, 디지털 기록이죠. 저는 어느 편이겠습니까? 저는 아날로그 기록의 편을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전공 분야가. 자, 그래서 창조적 파괴다라는 말이고요. 4번의 시리즈 기사는 이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필름 카메라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멀티미디어에 밀려서 사라지고 있는 MP3 플레이어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느림의 미학으로 사라짐을 견디고 있는 우체통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코 없어졌다면 여기에 기사로 나오지는 않았겠죠. 줄어들지만 사라지지 않는 공중전화 얘기해서 4가지의 얘기를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적 파괴라는 이런 개념을 이 사람이 도입을 했다라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혁신이다라는 것은 낡은 것을 파괴 도태시켜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과정이 아마 오늘날의 디지털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창조적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애플과 우버 얘기를 주로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서 다룬 필름 카메라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차에다 두고 그냥 왔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사용했던 필름 카메라가 니콘 F5입니다. F5. 그때 당시 F6가 그 다음 버전이 하나 나왔고요. F5와 F6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F5까지 어떻게 보면 니콘의 약간 전동식 오리지널 필름 카메라다라고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필름 카메라 역시 오늘날 새로운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필름 카메라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보면
필름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감성적 영역이다라는 데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초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즉 이성적 영역에서 내가 찍고 아니면 지우고 아니면 또 지우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필름 카메라는 우리 인간의 그 감성을 자극하는 이러한 한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MP3 플레이어 우리 불과 사라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사라지지는 않았고요. 한 10년 전까지는 사용하다가 스마트폰이 개발되어 나오면서 MP3 이 플레이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어떤 기기가 되었죠. 그래서 MP3 플레이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아이리버가 있었고요. 아이리버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왔고 우리나라에도 수출 효자 상품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밀렸고요. 자, 그런데 여전히 아이리버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는 마니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형태의 변화는 있지만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한은 음악은 공존하고 이 음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음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더 좋다. 마니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추세들을 한번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세 번째는 우체통입니다. 자, 우체통 우리가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보기가 지극히 어려운 이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서 이 우체통을 어떻게 오늘날 시대에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또는 SNS를 주고받고 하는 오늘날 시대에 이 우체통을 어떻게 재활용할까 또는 어떻게 새로운 개념으로 이용을 할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보면 느린 우체통이라는 이런 어떤 문화 마케팅을 실시를 했죠. 그래서 이 우체통에다가 편지나 아니면 어떤 우편물을 넣으면 정확하게 1년 뒤에 배달해주는 이러한 어떤 또 다른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창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공중전화입니다. 자, 여기는 신도림역에 있는 공중전화 사진이 되겠고요. 공중전화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전혀 쓸모없이 없어질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고요. 자, 그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면 자, 이와 같이 긴급 발생 시가 될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아현 KT에서 화재가 났고요. 그 화재로 인해서 약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모든 통신수단이 마비가 됐습니다. 자, 아마 해외 출장 자주 다니시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 일본 가면 크레딧 카드 사용할 때가 그렇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현금 결제하는 데 많죠. 그런데 일본이 과연 그러면 디지털 기술이 부족해서일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너무 디지털화 되었을 때 특히나 우리 사회에 어떤 인재에 의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우리나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디지털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자료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가 한 80페이지 정도 되고요.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자료는 약 한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뒤쪽은 주로 사진 위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넘어갈 수가 있어서 좀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또 사라질런지 모르는 이러한 어떤 감성 제품이 이 LP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P판을 약 한 1000장 정도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매년 10월 13일을 국가 앨범의 날 해서 LP판 기념일입니다. LP판 기념일.
이렇게 별도로 기념일을 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순간적인 이야기라든가 예술가들의 어떤 창조적 관점을 표현하는 작품으로서 앨범은 여전히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마치 약간 비 오는 소리 같이 들려도 그 속에 디지털의 어떤 그런 깔끔한 깨끗한 면보다는 인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자극적인 향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최초의 앨범이 1948년에 이 콜롬비아 마스터 워크 레코드가 발행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70주년을 기념을 해서 틀고 하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신문을 보면 인터넷 신문을 보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꼭 다운로드를 받아서 별도 저장을 좀 해놓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별도 저장을 해놨던 파일인데요. 문경세제박물관에 아주 특별한 앨범을 기증을 했답니다. 이 기증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38, 39, 42, 39이네요. 홍이진, 홍이경 자매인데 이분은 아버님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나 봅니다. 그런데 1959년 당시 1959년에 첫 개최된 어린이 음악 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이 경연대회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가 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4살, 5살 되는 우리나라의 이 자매가 이 대회에 나가서 아리랑을 연주를 했습니다.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콩쿠르에서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는데 우리 아리랑이 이 무형문화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때 찾다가 보니까 아리랑이 이 국제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최초다라는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된 거죠. 상당히 수준 높은 음악이었고 그때 당시 발매되었던 앨범입니다. 이때 당시 발매됐던 앨범을요. 이 앨범을 문경세제박물관에 기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이 주변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지만 상당히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내면을 자극한다는 데 있다라는 거죠. 편리함보다는. 자, 이것도 보면 연합뉴스에서 나온 최근에 뉴스의 하나죠. 조선 독도 통치 입증 사료 울릉도 사적이라고 하는 2번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당시 삼척영장 겸 울릉도 수토관으로 있던 장환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사적 2번이 2종이 추가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기록들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디지털로 당시 발간이 돼서 오늘날 더 이상 레코딩을 할 수가 없는 리딩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자료였다면 우리의 민족성마저도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 있는 굉장히 고귀한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기록 자료들은 즉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의 그 원천 소재다, 원천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문화라는 의미를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하면 컬처겠죠. 자,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정의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 사람들의 정신, 취미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즉 감성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술과 학문과 과학을 통해서 획득한 인식의 총체를 문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문명이다라고 하면 문화와 문명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일정한 사회 내에서 관찰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현상들의 총체를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즉 문화, 문명 모두 공통점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표현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표현이 없었다면, 이 표현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문화도 문명도 결코 발전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과도하게 제가 정의를 내려간다면, 즉 표현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디지털 문화는 결코 탄생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와 문화재에서 문화재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백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약간씩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떤 문화활동의 소산, 유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문화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5,000년의 그 역사 중에서 문화재가 굉장히 풍부한 국가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에서 그 문화재의 바로 힘이 어디에 있느냐?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기록이 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은 동아일보 창간호 1호입니다. 창간호 1호. 1920년 4월호에 발간된 창간호이고요. 만약에 이 창간호가 몇 부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지극히 희귀하게 남아있고요. 이 창간호는 지금 현재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920년대에 만들어진 이 동아일보는 산성지로 만들어졌고요. 그냥 놔두면 바삭바삭 다 사그라져서 없어지는 자료가 되죠. 자, 그래서 보존 처리를 했죠. 자, 이 자료는 동아일보의 1936년 8월호인데요. 여기에 보면 일장기가 있었습니다. 일장기가 있었는데요. 요 발간할 때 원래 일장기가 일본 36년이니까 우리 지금 일제 강점기 하죠. 일본에서 강제로 여기다 일장기를 넣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송기정입니다. 송기정 씨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일면에 나오는데 일본에서 여기다 일장에서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야기됐던 우리 민족주의자들의 일이었겠죠.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근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안중근 의사의 단지혈서 엽서입니다. 엽서인데 이 엽서에 보면 대한독립하고 되어 있고요. 대한독립. 이 대한독립이 이게 바로 안중근 의사가 손을 잘라갖고서 피로 쓴 대한독립입니다. 자, 이게 피로 쓴 글자이고요. 자, 그래서 안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가 되면서 미주 한인들이 이 재판 비용을 후원하기 위해서 1909년에 제작한 엽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 중에 하나다. 우리 근세 역사, 우리 민족의 어떤 사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록물 중에서도 주로 종이 기록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은 종이 기록물보다 대부분 모든 기관에서 전자 기록물을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종이 기록물과 전자 기록물의 차이는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차이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 자, 저는 서울기록관 판교에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 굉장히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서울기록관에 가면 우리나라 해방 후부터 시작되었던 국무회의 기록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국무회의 기록물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었고요. 저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종이의 지질 내지는 종이의 손상 정도를
주로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죠. 자, 국무회의 기록물을 가서 보면 역시 산성지입니다. 상당히 지금 이렇게 변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보존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산 처리를 하거나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국무회의 기록물과 오늘날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 기록물, 오늘날의 국무회의 기록물은 양자 생산을 합니다. 전자기록물도 생산하고 종이기록물도 생산을 하고 두 가지를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기록물과 종이기록물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종이기록물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유일본입니다. 유일성. 종이기록물도 물론 수정을 하면서 위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종이기록물은 거의 위조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유일성이고요. 전자기록물의 특징은 뭐냐면 복본성입니다. 복본성. 전자기록물은 유일성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본 기록에 관련된 것들은 주로 종이 기록물하고 상관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형태를 가진 어떤 매체뿐 아니라 기술 자료가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복제하는 과정 중에 위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데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우리 전자기록물의 상당히 위험성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 전자기록물의 어떤 복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거는 이미 표준화가 사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표준화라는 것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제가 표준이라는 말을 쓴 건 요 한 장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한번 쭉 살펴보면 저는 주로 종이 기록물 또는 인간의 감성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는 4차 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4차 혁명 시대에 인간의 감성만 고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인터넷 모바일 또는 기술 산업 간의 융합이 되는 이러한 또 다른 어떤 기록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기록물이 생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저는 사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즉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 기록과 디지털 기록에 있어서 디지털 기록이 지금은 분명한 대세이다. 떨칠 수 없는 분위기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기록이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프랑스 몽티냐크 지방에 있는 라스코 동굴벽화입니다. 자, 이 동굴벽화를 봤더니만 자, 뭐 사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다 보이죠. 벽화입니다. 벽화인데요. 자, 이때 당시의 문화를 너무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어디 가서 사냥을 하는 장면들, 뭐 들소가 싸우는 장면들 이런 다양한 그다음에 이 들소를 사냥하는 과정에 이게 뭐 하여튼 뭐 사람의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다양한 표현을 했죠. 자, 이 라스코 동굴 벽화는 언제냐면 구석기 크로마뇽인들의 생활상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벽화로 그려놨죠. 자, 무려 기원전 15,00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 15,000년, 기원전 15,000년이니까 엄청나게 오래됐죠. 남았느냐는 거죠. 자, 이 동굴 벽화는 동굴 입구가 완전히 막혔었습니다. 크로즈된 채로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채로 산사태에 의해서 입구가 막혔다가 자, 여기 요 소년들입니다. 이 소년들이 우연히 다시 파괴가 되면서 호기심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가서 분석을 했더니만 빨강, 검정, 노랑, 갈색 이런 채색화 또는 호물판 성곽화가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면요.
스페인의 칸타브리아 지역에 있는 알타미라 동물 묘가입니다. 유사하죠. 역시 이 그 동물들의 모양, 뭐 그 멧돼지와 같은 이런 동물의 모양, 들소와 같은 이런 동물들의 모양을 그려놓은 거죠. 자, 이때 당시 여기는 언제냐면요. 여기도 보면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약 한 14,000 전에 동물들이 싸우고 하는 것들을 하여튼 인류죠. 인류 우리 조상이었겠죠. 우리 조상이 이런 것들을 보고 벽화에다가 채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이 그림이 바로 뭐다? 표현입니다. 표현이 바로 뭐냐? 기록인 거죠. 그림으로 그려진 기록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자, 이거 한동안 우리 방구대 암각합니다. 울산 울주군 대곡리에 있고요. 자, 요거는 비교적 선명하게 지금 보일 때 당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마모가 됐고요. 많이 마모가 됐고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자, 요거를 좀 보면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고 여기에 보면 울산 아파트에서 주로 많이 잡혔던 큰 범고래의 모양도 보이는 거죠. 범고래, 고래들의 모양도 보이고요. 여기도 보면 고래, 상어 이와 같은 모양들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암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방구대 암각화는 언제냐면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후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네스코 유산으로는 등재를 하지 못했고요. 국보로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동물들, 고래, 배, 이와 창, 이와 같은 것이 약 한 200점 정도가 그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록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록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암각화와 같은 동물 벽에 그리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동물의 뼈에다 그린 경우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이에 그리는 것이 가장 가벼우면서도 표현하기가 가장 좋은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반적으로 문화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문화의 척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보면 이게 조금 제가 데이터가 오래됐는데 이걸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해놨습니다만은 자, X축을 봤더니만 GDP입니다. GDP고요. Y축을 봤더니만 종이 소비량입니다. 종이 소비량. 자, GDP 대비 종이 소비량을 한번 본 겁니다. 자, GDP도 높으면서 종이 소비량이 많은 나라들이 이쪽에 있는 거죠. 자, 봤더니만 핀란드, 미국, 스웨덴, 일본, 덴마크, 벨지움, 오스트리아, 저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 싱가포르. 자, 이 나라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문화가 발달된 나라, 다 잘 사는 나라들이죠. 자, 잘 사는 소비량도 엄청나게 높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도 정확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는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종이는 문화의 척도다라고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근거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록이라는 데 있다는 거죠. 자, 세계 4대 문명입니다. 4대 문명의 중국의 황하 문명입니다. 황하 문명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 기록 소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기록 소재가 뭐냐? 닭골, 죽간, 그 다음에 견백, 종이, 이와 같은 것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와 같은 기록 소재가 없었다면 황하 문명은 결코 있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인더스 문명입니다. 폐엽이라고 하는 나뭇잎입니다. 그 나뭇잎에다가 기록을 했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인더스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자, 이란, 이집트 이쪽 지역이죠. 최근에. 자, 이쪽 지역에서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여름이면 장마가 져서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면 그 일대가 흙으로 뒤덮였죠. 점토로 뒤덮였습니다. 그 점토, 마른 점토에다가 새겨서 글자를 새겼죠. 이 글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쐐기 문자라고 부릅니다. 쐐기 문자. 자, 그래서 쐐기 문자만 또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이 있죠.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는 파피루스가 존재했죠. 자, 이와 같은 세계 4대 문명의 그 이면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기록 소재들이 있었다. 기록 소재만 존재했는가? 아니겠죠? 기록에다가 뭔가 기록을 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종이와 그 문화의 상관관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종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종이 발명되기 이전의 기록 재료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보시다시피 석판, 점토판, 동물의 뼈, 폐엽이라고 하는 종려나무, 나뭇잎, 자작나무, 껍질, 죽간, 목간, 견백, 파피루스, 파치먼트, 벨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기록 소재들입니다. 자, 이 기록 소재들의 특징은 뭐냐면 농경사회냐 유목사회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즉 동양은 정착하고 있는 농경사회의 특징을 주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서양은 유목사회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리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점 소재들이 주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서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피지라든가 벨럼. 양피지는 양의 가죽이고요. 벨럼은 어린 송아지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종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자, 요게 이제 바로 점토판입니다. 여기 쐐기 문자이고요. 요게 폐엽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죽간입니다. 중국에서 썼던 죽간이죠. 자, 그런데 이 죽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중국의 문명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죽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죠. 많은 양을 기록하거나 많은 양을 기록하고 나서 이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죠. 자, 그런 면이 있었고요. 자, 이건 파피루스입니다. 이 지금 수간, 요즘은 이 수간 심술로서 지금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파피루스인데 이 파피루스의 줄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파피루스를 가지고 기록 소재를 만든 거죠. 파피루스는 종이가 아닙니다. 종이가 아닌데 이렇게 자르거나 또는 이렇게 자르거나 또는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자른 다음에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이쪽으로 겹쳐놓은 겁니다. 겹쳐놨는데 이 파피루스 줄기에는 점액, 끈끈한 점액이 있었죠. 이 점액을 겹쳐놓고 나서 뜨거운 햇볕이 아주 좋은 날에 돌을 달구는 거죠. 달군 다음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그 돌에 의해서 이 점액이 굳으면서 하나의 기록 소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파피루스에 쓴 기록들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치먼트입니다. 파치먼트는 양 가죽이라고 그랬죠. 요거 양입니다. 양의 머리고요. 양의 앞발, 양의 뒷발입니다. 이렇게 양 한 마리 있죠. 양 한 마리를 이러한 틀에다가 끈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서 여기 보면 둥근 모양으로 뭘 긁어내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둥근 끌입니다. 끌을 가지고 피지 성분을 긁어내는 겁니다. 긁어내서 햇볕에다가 말리면 마치 종이와 같은 이런 소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종이와 같은 파치먼트 양피지에다가 이게 바로 뭐냐면 구텐베르그 성경 1호입니다. 성경을 찍었죠. 역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이 이전에 이러한 어떤 기록물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종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국의 체륜이 만들었다. AD 105년에 체륜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체륜은 종이를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종이 기술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체륜이 종이가 체륜의 AD 105년에 이 체륜이 만든 종이를 채후지라고 불렀습니다. 채후지. 원전 300년경에 중국에 보면 중국의 왕실을 무덤에서 발굴되는 종이와 같은 소재를 분석을 해보면 종이가 이미 이때가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았고 좀 방법이 달랐죠. 그래서 체륜이 만든 종이는 나무 껍질, 해진 피륙, 어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자, 종이를 만든 그 종이의 정의 중에 하나가 체륜이 만든 이 제지법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섬유를 모아서 종이와 같이는 만들었는데 두드린 흔적은 없었죠. 이 두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날 제지 공정에서 고해라고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종이는 고해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이런 소재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체륜이 이와 같은 고해 공정을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북경 올림픽 폐막식 때 보면 중국에서 북경 올림픽 폐막식 때 퍼포먼스를 합니다. 종이를 여러 겹으로 이어 붙여서 사람들이 끝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경차 한 대가 종이 위를 지나갑니다. 그와 같은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기술의 원천은 중국으로부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국의 그 모든 기술의 그 원천이 바로 기록으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종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일본 서적인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고대 중국에서 이렇게 종이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자, 커다란 지통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발입니다. 대나무 발이고요. 지통에 물을 집어넣고 우리 한지로 보면 단나무 섬유를 넣고 한 장 한 장 떠서 압착을 한 다음에 뜨거운 햇볕이 좋은 날 송판 위에다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붙여서 말리면 종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서양의 경우입니다. 이건 서양의 다드 헌터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 유사하죠. 큰 지통에 물에다가 섬유를 불어넣고 이와 같은 발을 이용해서 한 장 한 장 떠서 종이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나 서양에서 수록지 만드는 방법이 결코 다르지 않았다. 종이의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의 초직입니다. 초직이고요. 저는 전공이 이 초지 시스템의 공정 진단을 저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초지기는 크기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이쪽 벽에서 여기 벽 다음에 여기에 벽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기계 라인 끝에 이쪽에 벽이 있을 거고요.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의 길이가 350m 정도 됩니다. 단일 공장이. 요 정도 크기면 요건 약 한 300m 정도에 이르는 기계 장치가 300m입니다. 자, 여기가 바닥층인데 이 바닥층 아래 실제적으로 공정 라인이 깔려 있는 공정 라인이 우리 이 콘크리트 건물의 2개 층 내지는 3개 층 높이가 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지기가 놓여 있는 바닥층이죠. 이 초지기 바닥층에서 천정층까지가 약 한 4층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지회사의 길이는 약 한 350m에 맨 아래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장까지 하면 약 한 6층 건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만들어지는 종이 폭입니다. 요게 종이 폭인 거죠. 종이 폭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초지기가 요 종이 폭이 12m입니다. 그러면 이 강의실 끝에서 그럼 종이가 어느 정도로 빨리 만들어지느냐? 종이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초속이라고 부릅니다. 초지기 속도. 단위는 미터 퍼 미닛입니다. 1분에 2,500m가 지금 만들어집니다. 요즘에 더 빠른 건 1분에 2,700m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1분에 2,500m를 단위 환산을 해서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꾸면 시속 150km가 됩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종이 속도는 시속 150km의 속도로 종이 폭이 한 12m짜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가장 첨단 기술이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만드는 기술보다 실질적으로 제지 공정에 들어가는 기술이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이다. 자, 그런데 부가가치로 보면 어떻다? 훨씬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술력으로 보면 우리가 첨단 기술을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부가가치적인 면에서는 낮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조직이고요. 종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목재 펄프의 섬유 있죠. 목재 섬유가 얽히설키. 우리 직물은 어떻습니까? 직물은 직조한다고 그러죠. 시줄과 날줄이 있습니다. 직조를 하죠. 그런데 종이는 직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섬유가 얽히설키 모여서 이게 이제 두께면인데요. 이와 같은 섬유가 여러 층이 모여서 종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는 자, 문화 전달 매체로서의 종이 기록물과 디지털 미디어 산업. 자, 이 뒤쪽의 내용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떤 한 산업을 굳이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종이 기록물하고 디지털 미디어 산업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서로의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미디어 기록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한립배어문 사과의 모양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애플의 로고인 거죠. 자, 애플의 로고인데, 자, 요거 저기 애플 홈페이지에 가면 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 1월 19일이 애플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 자, 스페셜 이벤트에서 뉴욕의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애플의 특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자, 이라는 플랫폼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 텍스트북 플랫폼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아이패드를 또 소개를 합니다. 아이패드를 소개를 하는데, 자, 이분이 나와서 아이패드는 얇고 가볍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자, 커버를 열면 바로 켜집니다. 배터리도 하루 종일 갑니다. 뭐 아주 재미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종이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종이책 포터블 하지 않습니다. 듀러블 하지도 않습니다. 인터랙티브 하지도 않습니다. 서처블 하지도 않습니다. 컬러블 하지도 않습니다. 50년대 책은 50년 전의 자료고 그런 거죠.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다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책에 따라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이번에는 이북을 소개를 합니다. 이북은 반대로 포터블 합니다. 듀러블 합니다. 인터랙티브 합니다. 서처블 합니다. 커런트 합니다. 단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메모리 용량이 좀 한 그레이 콘텐트까지 한 거죠. 자, 이런 소개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아이텍스트라는 플랫폼, 이북 플랫폼을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무거운 책을 배낭에다 넣고 일일이 짊어지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이텍스트가 있으면 자, 우리 태양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까지를 태양계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마우스를 돌려가면서 또는 늘려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분은 미국의 그 교사, 뭐 우리나라로 보면 교원공제회 뭐 회장 이렇게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나와서 또 아이텍스트를 또 소개를 합니다. 자, 중고등학교에서도 종이책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텍스트가 훨씬 더 좋습니다. 교사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이 아이텍스트는 중고등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씁니다.
대학에서도 아주 훌륭한 교재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생물학에서 유전자 조합의 어떤 과정을 나타낼 때 이와 같은 입체 형상을 통해서 너무도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아이텍스트를 이미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에서 이미 다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애플의 에듀케이션 시스템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저는 없었습니다. 너무도 정확한 얘기고요. 자, 너무도 정확하지만 자, 인간의 감성을 여기다 담고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아마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디지털 미디어 기록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그냥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다 SNS 다 기록인 겁니다. 그렇죠? 자, 소통이면서 기록인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인간의 내면 속에는 감성을 추구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디지털 미디어가 잘 발달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감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향수입니다. 스프레이 향수입니다. 향수가 5가지 종류가 지금 개발이 됐고요. 이 향수는 어디에서? 영국에서 듀로 스포츠라는 데서 요게 지금 하나에 29파운드에 팔리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향수인데 5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뉴 스멜북, 새 책의 향기, 그 다음에 클래식 모스티, 고전의 향기, 감성의 향기, 고향의 향기, 바사삭 베이컨 향기. 이 스프레이를 어디다 뿌리냐면 컴퓨터 모니터 위에, 자판 위에다가 뿌려놓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전자책과 종이책의 장점이다라고 하면 한 장 한 장 넘길 때 요 책은 좀 두껍네, 요 페이지는 두껍네, 이 페이지는 인쇄된 면이 어떠네, 우리가 손끝으로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책은 휴대가 간편하고 콘텐츠 가격이 저렴하고 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종이의 기능들입니다. 포장, 기록, 정보, 위생, 환경, 문화 이런 게 있고요. 최근 들어서 종이에 특수 기능이 들어간 종이들이 아주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특수 기능 중에 하나가 스페셜티 중에서 보면 자, 분야, 시큐리티 분야, 이 시큐리티 분야는 지금도 오늘날 종이만한 시큐리티 소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자, 그 외에도 보면 릴리즈 페이퍼들, 우리 요즘에 이형지들 많이 쓰죠. 이형지들 아주 많이 쓰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와 같은 이 시가렛 페이퍼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자 제품을 만드는데도 역시 들어가고요. 우리 요즘 배터리 개발하는데도 배터리 전극 차단하는데 종이 소재가 들어갑니다. 나노셀룰로스로 만들어진 종이 소재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특수지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특수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종이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결코 싫어하지 않는 종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간의 정서 발달 측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책하고 이 부분 숙명의 라이벌일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함께 공존해 나가야 되는 대상이지 결코 라이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자, 이 북이 굉장히 많이 대세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확장성이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이 북이 그렇게 크게 확장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북하고 이 페이퍼의 이북의 형태를 한번 보면요. 장점이 반영구적 컨텐츠로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인쇄 작업이 필요치 않고 보관 공간도 필요치 않고
가격이 싸고 저장 구매 휴대가 용이합니다. 자,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을 또 하나 안고 있죠. 자, 이북 독서 인구가 적습니다. 시장 형성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자, 대형 서적 유통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책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포맷이 통일되지 않으면 호환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우리 5.4인치 플로피 디스크에 있던 자료를 지금 읽을 수가 있습니까? 5.4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끼울 수 있는 매체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매체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매체 속에 들어있던 기록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사장되는 기록이라는 거죠. 쓸모없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요즘은 CD롬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CD롬 자체가 요즘은 컴퓨터에 안 나오죠. 자, 불법 복제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이북하고 종이책. 자, 종이책과 나는 전자책 다 읽는다. 1234명, 독서율이 한 12% 됐습니다. 종이책을 읽는다. 1167명, 전자책을 본다. 94명. 종이책이 여전히 높습니다. 종이책이 훨씬 더 높고요. 자, 종이책과 전자책에 대한 어떤 성별의 차이를 좀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자, 종이책의 경우는 여성이 조금 더, 남성이 독서율이 10.4%, 독서량이 한 11%, 여성이 책을 좀 더 많이 읽는다라는 것을 보면, 때가 가장 많이 읽는다. 저는 50대입니다만은, 최하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와 같은 어떤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은 자료들은 저는 다 통계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자, 종이책과 전자책의 독서율, 독자당 독서량입니다. 독자당 독서량을 봤더니 종이책이 102.4 정도가 되고요. 전자책은 119 정도가 됩니다. 자, 봤더니만 독자당 독서량을 봤더니만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종이책과 전자책의 이용 독자당 독서량을 봤더니만 종이책을 이용하는 독자가 102, 전자책을 이용하는 독자는 35.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종이책을 선호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시간대별로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봤다면 이 노란색이 전자책인데 전자책은 주로 언제? 주로 야밤에 많이 본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이책은 보면 여기는 잠자는 수면 시간이죠. 수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가 거의 일정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책은 자, 일정한 것보다는 주로 보면 밤 한 11시, 12시 정도에 많이 보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엔 디지털 시대의 종이를 보면 오늘날 종말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페이퍼리스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말을 우리 방송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페이퍼리스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자, 이것만 보면 전자책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전자책에 대한 판매 추이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꺾였습니다.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오래전 데이터인데요. 자, 그 다음에 MIT 미디어 랩의 이 니콜라스라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요. 이 MIT 미디어 랩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험실이죠. 자,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으로 5년 뒤에는 종이로 만든 피지컬 책은 멸종할 거다. 자, 이분이 좀 직업을 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죠. 자,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이북이 대세가 될 거다.
내 서점은 다 문 닫을 거다. 대형 서점 위주로 갈 거다.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자, 미국의 노블이라든가 보더스와 같은 거, 바너스 앤 노블이라든가 보더스와 같은 게 미국의 굉장히 큰 대형 서점들인데 이 대형 서점들도 앞으로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 닫는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로서점 문 닫았죠. 그렇죠? 대형 서점. 뭐 틀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근거에 의한 아마 예측을 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이 될까라는 데에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도서관들은 다 사라질 거다. 종이책들은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박물관의 유물로서 찾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극단적 예측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이북이 대세일까라는 겁니다. 자, 이북이 대세일까? 자, 우리 이 대표님 계십니다만은, 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이어폰이 발달이 되고 무선 블루투스가 발달이 되고 하더라도 이어폰으로 듣는 것보다는 스피커에서 우리 귀를 통해서 직접 듣는 이 음도 역시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분은 독일의 구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이고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북은 결코 종이책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중력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자, 전자기기의 약점, 집중력 저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종이책의 강점, 집중력, 문화적 공감대, 자, 부드러운 촉감과 후각. 결국은 이분은 구텐베르 대학에 있는 이 크리스토퍼 교수는 종이책에 대한 장점을 많이 부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이책하고 전자책 가격이 같습니다. 전자책이 원래 훨씬 더 싸죠. 그런데 독일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종이책의 부가가치세와 전자책의 부가가치세를 다르게 매깁니다. 이렇게 해서 갖게 만드는 거죠. 자, 이유는 전자책에 어린이들이 너무 빠졌을 때의 문제점. 어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전자기기에 너무 깊숙하게 빠졌을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터파크에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눈에 대한 피로도, 독서의 속도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봤죠. 자, 눈의 피로도는 자, 이거는 뭐 꼭 어느 회사 제품이다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자, 이와 같이 아이패드라든가 전자책, 종이책을 해봤을 때 눈의 피로도는 이북 쪽이 더 컸다라는 거고요. 독서 속도는 반대로 종이책이 훨씬 더 빨랐다라는 겁니다. 이 아마존 킨들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만든 이북 리더기입니다. 킨들이. 자, 이런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건 뭐, 이 조선일보에 났던 겁니다. 조선일보 2012년에 난 신문기사의 하나인데요. 자, 이 사진 한 장이 시사하는 점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살 어린이입니다. 어린애죠. 이 어린애가 부모가 처음에는 한글을 가르쳐 주려고 손으로 써서 가르쳐 줬을 때는 한글을 깨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보고 한글 공부를 하게 하고 하니까 너무도 빨리 배우더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애가 컴퓨터 신동이네. 이렇게도 잘할지? 라고 생각하죠. 자, 한글도 퀴즈도 그냥 촉촉하죠. 자, 그런데 일정 정도가 지나면 점차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선정적이 되어가고요. 나중에 언어 능력은 도로 떨어집니다. 동화책을 줍니다. 동화책을 주면 눌러보는 습관이 먼저 있는 거죠. 그림을 누르면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경질을 내고 책을 던지죠. 폭력적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진 한 장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만이 대안은 아니다라는 데 있다는 거죠. 저는 어느 쪽이 더 좋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조선일보에 보면, 공동기획에 보면, 다양한 3세에서 5세까지의 인터넷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사회성 결여, 한글 습득 능력이 떨어지고, 단말기기에 대한 유아 중독 증상, 결국은 폭력성, 주의력 결핍, 이와 같은 것들이 도래하더라라는 것들이 밝혀진 것들이죠. 자, 한겨레 신문에서도 2014년에 10부에 걸쳐서 당신의 디지털 안녕하신가요? 라는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이 한겨레 신문에서 굉장히 좋은 시사점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아기가 때를 씁니다. 엄마가 스마트폰 꺼내서 뭐 동영상을 보여주든 뭘 보여주면 금방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있죠. 말도 잘 듣고 그러죠. 자, 육아 도우미로서의 스마트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치명적인 유혹을 떨궈야 된다는 거죠. 애기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초 사용 연령이 2.3세로 뚝 낮아졌다는 거죠. 자, 젖먹이들까지도 요즘은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 주면 쾅쾅쾅 막 두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3살 이하의 아이는 뇌에다가 기부스를 한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도 악영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초등생들은 엄마 친구가 밤에 이상한 거 봤어. 자, 폭력물에 노출이 되고 음란물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게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그 이전서부터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영국의 캠브리지 프렌즈 스쿨에서는 자, 스마트폰을 안 쓰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날의 대세입니다. 자, 그런데 못 쓰게 대신 어떻게 하면 잘 쓰게 가르칠까? 아, 이건 미국이네요. 자, 어떻게 하면 잘 쓰게 가르칠까? 라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뭐 미국의 또 사례네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 창의력은 신체활동 인문학 서적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결코 스마트폰을 보고 누가 검색을 더 빨리 하느냐? 이거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영국의 홀리필드 학교 같은 경우는 자, 부모, 교사 모두가 다 함께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문제 해결한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교육 제도는 아예 전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명색이 사회에 상당히 그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자,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는 법을 가르칠 건가 라는 것들을 고민을 했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신경정신의학과 교수님도 자, 이런 얘기들을 했죠. 쉬면서 나는 쉬는 시간에 페이스북 좀 해야지. 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뇌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기억력 감퇴, 자, 스마트폰 대신 얼굴을 보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소통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디지털 기기는 결국은 두뇌를 쉬지 않고 계속 가동하게 만들면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기억력을 감퇴한다라는 이런 의학적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경 측면에서 바라본 전자 미디어 기록물과 종이 기록물을 좀 한번 보면요. 자, 이거는 제가 요 보고서가 이 보고서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년 자료인데 녹색 성장을 위한 전자책 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일부 인용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전자책의 킨들, 아마존 킨들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자, 그래서 뭐 표를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킨들의 상대 무게 얘네 미국에서 서울까지 왔을 때 부산까지 갔을 때 각 도시마다 거리가 있을 거고요. 그 거리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 생산하는 과정에서 펄프가 이만큼 사용이 되고 이만큼 사용되고 그다음에 뭐 재생지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 사용이 되고 양을 이용을 해서 CO2 배출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 단계에서의 종이책을 만들 때 그러니까 종이를 만드는 과정, 책을 만드는 과정에 CO2 배출량을 역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종이책을 이용해서 책을 만드는 과정까지의 CO2 배출량이 0.38 정도 나왔습니다. 0.3 판매에 따른 종이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라인 판매하느냐 오프라인 판매하느냐에 따라 달랐고요. 종이책의 무게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봤더니만 22.149g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라인 판매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라인 판매했으니까 조금 더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이책의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한 겁니다. LCA 분석을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반적으로 계산을 했더니만 0.4096kg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책 단말기와 종이책 한 권을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단순 비교만 해본 겁니다. 비교를 했더니만 종이책 한 권을 만드는 데는 0.4096, 전자책 단말기 한 대를 만드는 데는 25.499kg의 CO2를 배출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집어넣어서 또 계산을 했었습니다. 반복 구매를 고려를 했을 때. 그래서 뭐 이런 시나리오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만 전자책 단말기 한 대는 96이었죠. 자, 그러면 CO2 배출량이 동일한 상태가 되려면 자, 전자책 단말기 구매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종이책 63권에 해당이 되더라는 거죠. 종이책 63권에 해당이 되더라. 자, 즉 다시 말하면 종이책 한 권 읽었을 때 전자책 단말기 안에 63권의 책을 이북을 넣어놓고 그 63권을 다 읽었을 때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CO2 배출량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종이 경쟁력 요즘 시대에 종이 경쟁력 있습니까? 너무도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종이책은 단순히 정보를 담는 그릇의 이미지에서 이제 대폭 변신해야지만 종이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자, 종이가 소비자의 육감을 만족시키고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어떤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고 문화 콘텐츠로서의 종이의 고품질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종이책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종이의 이미지 메이킹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카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이분의 이력입니다. 이력을 보면 뭐 상당히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은 뭐라고 그랬느냐? 인터넷이 우리의 사고 방식을 아주 얕고 가볍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컴퓨터와 인터넷에는 아주 얕고 가벼운 지식을 양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즉 마음을 채우고 보충하는 행위다. 책을 읽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한 거죠. 자, 그리고 자, 웹에서 검색할 때는 숲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 나무조차도 보지 못한다. 웹에서 얻는 정보는 잔가지하고 나뭇잎만을 볼 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고요. 자, 이번에 책의 미래를 쓴 로버트 단턴이라는 분,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도서관장을 지냈고 이분의 이력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디지털 홍수 시대의 아날로그적 감성과 부드러움을 내포하고 있는 매개체가 책이다라는 겁니다. 책이다. 디지털하다,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빌 게이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독서의 참맛은 모니터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올드 미디어의 대명사격인 종이책으로부터 보는 것이 독서의 참 맛이다 라고 얘기를 이와 같이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문화재 분야입니다. 자, 지속 가능의 기록물 종이와 문화재인데요. 유네스코의 유산이 있고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있고 세계 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기록유산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계 기록유산은 1992년에 메모리 오브 더 월드 MOW에서 세계에 기억해서 세계 기록유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록유산이 멸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로고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계 기록유산의 강국입니다. 지금 현재 13건을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3건을 좀 하나하나 보면요. 1997년에 조선왕조실록이 등재가 됐는데 총 1893책입니다. 472년간의 기록이고요. 이 472년간의 기록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실록은 지금 4대 사고본에 있던 정족산 사고본이 가장 많고요. 태백산 사고본, 오대산 사고본, 상편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요거는 세종대왕실록이고 이거는 성종대왕실록이죠. 자, 이와 같이 능합한 문양도 되어 있고 비단으로 표지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책의 크기도 서로 다르고요. 자, 이와 같이 밀랍, 초기에는 밀랍을 칠했습니다. 한지에 밀랍을 입혔는데 왜 밀랍을 입혔냐면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면 당시 쓰여진 기록들을 조상 후대에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는 수분을 안 먹게 하기 위해서 벌집으로부터 밀랍을 추출을 해서 밀랍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밀랍을 바른 책들이 다 손상해 오고 있습니다. 세월의 역사를 이기지 못한 거죠. 순수한 종이로 남아있는 것은 오히려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이고요. 자, 이 훈민정음에 우리 한글 창제하는 과정이 이와 같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훈민정음의 상주본이 얼마 전에 발견이 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라고 소송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상당 부분이 다시 불탔고요. 자, 그런 상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직지입니다. 직지가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직지인데 프랑스 꼬레하고 프랑스 도장이 찍혀 있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가 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 이 칼라 채색이 얼마나 화려하고 색깔이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600년이 넘은 책들인데요. 다른 책 같으면 이런 채색을 결코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왕조 의궤입니다. 이 의궤는 왕들이 보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표지부터 다르죠. 이 금장부터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조선왕조 의궤는 왕실에서 일어나는 결혼식, 장례식,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복장이 어떻게 생겼고, 칼라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조선 500년간의 왕실의 의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장경판입니다. 대장경판이고요. 대장경판은 이와 같이 나무, 목판이죠. 목판인데 목판은 뭐겠습니까? 목판은 궁극적으로 다량 인쇄를 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러면은 얘는 목판 인쇄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다? 종이에다가 인출을 한다라는 점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종이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의보감입니다. 자, 동의보감에 대한 사진들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성록, 왕들의 일상생활 일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자,
역시 일성록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중일기 2013년에 등재됐고요. 이순신 장군의 그 여러 가지 그 전승에 관련된 전쟁에 관련된 것들을 이와 같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요. 자, 2015년에 유교 책판 안동 지역에 있는 서책, 그 다음에 목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목판의 모습인데 결국은 다 종이에다가 인출을 한다라는 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3건을 등재했고 독일이 17건, 오스트리아, 폴란드에 이어서 우리는 세계 2위의 기록 유산을 갖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을 갖고 있다. 자,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차이나 9건, 그 다음에 일본 어디 있나요? 저펜 3건. 자,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문에 나오는 한지의 이름들입니다. 한지의 이름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문화재청의 연구 용역을 받아서 우리 한지에 나오는 종이 이름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이 이름들이 나왔고요. 이 종이 이름들이 이만큼 나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문화의 찬란함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지를 옛날 조상들이 백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백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종이가 아주 하얗고 결이 너무 희더라 라는 거고요. 종이를 한지를 만들려면 100번 이상의 공정이 개입이 되어야지만 종이 한 장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추정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만들어 봤는데요. 미인도를 제가 컴퓨터 모니터 넣어 봤습니다. 미인도를. 자, 이 미인도는 성북동에 있는 박물관에 지금 있죠. 그래서 한 5년 전에 전시회를 한번 했고요. 추운 겨울에 했는데 성북동 일대가 차량으로 마비가 돼서 주차를 못할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미인도 한 점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미인도가 만들어질 때 당시 간송미술관에 있습니다만은 18세기에 만들어졌고요. 미인도가 만들어질 때 당시 디지털 문화가 발전되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300~400년이 지금 현재 지났죠. 그럼 그때의 디지털 문화가 지금은 더 발전됐다. 뭐 모니터를 보는데 아주 선명한 모니터로 본다. 모니터에다가 이 디지털 이 신윤복의 미인도를 띄워놨으면 사람들이 과연 보러 갔을까요? 아무도 안 보러 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족자로 만든 거죠. 배접을 해서 저희 문화재 보존학과에서 이런 거 합니다. 자, 이렇게 족자로 만들었을 때의 신윤복의 미인도가 제대로 된 미인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동영상 하나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KBS 한 5년 전에 1분 다큐가 있었습니다. KBS에. 한국의 유산이라는 1분 다큐가 있었고, 그때 소개되었던 한지 관련입니다. 한지 관련. 우리 갑옷을 한지로 만들었다는 대신 말이 가벼우면서도 아주 가볍죠. 강도를 가진 한지로 화살도 뚫지를 못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한지 뚫는 방법이고요. 고차시켜서 정리의 강도를 학식제가 나왔었습니다. 1분 다큐가 나오고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10몇 번씩 방영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이어갈 과거에 제 애인도 이 동영상을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한국의 유산에 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한지가 이렇다라는 거고요. 우리 한지를 만드는데 지금 요게 제가 한지, 우리나라의 한지장 조사를 15년 전서부터 체계적으로 해왔고요. 요게 24곳인데 지금은 20곳이 안 됩니다. 우리 장인들이 그렇고요.
한지 만드는 과정, 이제 사진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나무이고요. 11월 달 되면 당나무를 뵭니다. 당나무를 베더라도 그냥 베지 않고요. 우리 조상들은 과학이 있었습니다. 요 그루터기가 남쪽으로 향하도록 뵭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요렇게 배워요. 이게 당나무고요. 이 당나무를 우리가 당무지라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밑에다 물을 넣고요. 여기 당나무 벤 가지들을 집어넣고 옛날에는 멍석 같은 걸 덮었죠. 그리고 진흙으로 덮었습니다. 전혀 공기가 안 통하고 수증기가 안 나오게. 그리고 불을 떼어서 찝니다. 찌고 나면 이 당나무 가지를 찌는 과정입니다. 이걸 당무지라고 하고요. 일본도 이와 같은 과정을 하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지와 일본의 화지, 중국의 선지는 근원적의 줄기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추출물들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종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섬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찌는 과정이고요. 자, 찌고 나면 이렇게 잘 쪄진 닭은 여기 당나무 껍질 끝이 여기 이 나무 끝에서 이렇게 오그라져서 올라 들어갑니다. 요걸 이제 벗기죠. 벗기면 여러분들 여기 섬유가 보이죠. 그래서 한지는 나무의 목질 부의 섬유를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나무 껍질을 갖고 만듭니다. 여기에서 요 섬유들을 갖고 만든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닭섬유의 섬유를 현미경으로 찍어 놓은 모습이고요. 닭섬유의 현미경 사진은 아주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기 투명막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섬유 결절이 존재하는데, 이건 닭섬유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된 고서를 검증을 할 때는 현미경을 갖고 이런 거를 봅니다. 비파괴를 하죠. 파괴는 물론 못하고요. 비파괴를 하면서 닭섬유의 특성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죠. 자, 껍질을 벗깁니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놓은 이 껍질을 가지고 이제 한지 만드는 데서 이걸 흑피라고 부릅니다. 자, 이 흑피를 칼로 다시 껍질을 벗겨내죠. 요 겉껍질을 봤더니 여기가 칼날이고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죠. 이렇게 둥글게 여기가 칼날이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칼을 뭐라고 불러요? 붕어칼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붕어의 등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요걸로 이제 벗겨내면 이와 같은 하얀 당나무 속껍질이 얻어지게 되겠고요. 그걸 백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뭘 만드느냐? 잿물을 만듭니다. 잿물은 뭐냐면 볏짚이라든가 콩대, 고추대, 그 다음에 깨, 참깨, 들깨, 이 농사를 지은 농산 폐기물을 태웁니다. 재를 얻습니다. 그리고 시루에다 집어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물이 얻어지죠. 이 물을 잿물이라고 부릅니다. 잿물.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죠. 광목으로 된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었는데, 광목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면 조금 입다 보면 누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잿물을 내려서 거기다가 삶았죠. 이 잿물이 뭐냐? 알칼입니다. 알칼이면서 표백이 되는 거죠. 자, 이 잿물을 이용해서 이 닭섬유를 삶습니다. 삶으면 이와 같은 섬유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섬유질을 다시 깨끗한 맑은 물에 이물질, 티들이 있는 거를 할머니들이 칼로 하나하나 다 다듬어냅니다. 자, 다듬어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해라는 겁니다. 고해는 두드릴 고자에 풀해자입니다. 한자로. 자, 그래서 섬유를 두드립니다. 두드리면 섬유가 이렇게 낮게 하나하나의 인디비디얼 파이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는 황촉규라고 하는 풀인데요. 이 풀의 뿌리 부분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액이 만들어집니다. 이 점액이 천연 점질제입니다. 천연 계면활성제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풀을 함께 집어넣게 되면, 자, 지통에다가 섬유를 집어넣고 이 풀을 집어넣으면 이 풀에 하는 역할이 뭐냐? 한지 섬유는 섬유가 깁니다. 여러분들 탈지면은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지면, 면섬유니까 길죠. 길기 때문에 물속에 집어넣으면 다 동글동글 뭉칩니다. 자, 이 황촉규 점액을 집어넣으면 섬유가 눈에 육안으로 보이게 쫙쫙 이렇게 펴져서 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연 분산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이를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우리나라의 전통 처지 방법입니다. 외발이라고 하는 전통 처지 방법이 되겠고요. 자, 요 동영상인데 시간상 넘어가고요. 우리 외발 처지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이거 CLSM 현미경으로 찍어본 겁니다. 컴포칼로 찍어봤더니만 자, 이쪽 면은 섬유가 이쪽으로 배열이 됐고 이쪽은 서로 막 직교됐죠. 그렇죠? 이게 우리 한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한지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지는 두 장을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종이 2장을 떠서 종이 한 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음양지라고 부릅니다. 음양지.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옛 고서들을 보면 대부분 음양지로 만들어진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과거 일본에서 들어온 기술인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둠뜨기라고 하는 쌍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한 장 한 장 쌓아서 이렇게 이제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압착을 해서 물을 뺍니다. 그런 다음에 한 장 한 장을 나무판에 또는 스테인리스 철판에 또는 이렇게 공기 중에 또는 부벽에 붙여서 말리게 되죠. 말리면 한 장의 종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도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또가 아주 치밀해지면서 광택이 납니다. 그리고 종이의 강도도 아주 우수해지죠. 이게 이제 우리 한지의 특징이고요. 도침하기 전과 도침한 후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현저하게 보이죠? 자, 더 확대를 했을 때 도침을 했더니만 섬유 표면이 이렇게 납작하게 되는 것들을 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한지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5년 동안 한지 관련 장인 조사를 하면서 한지라고 하는 4권의 손으로 일일이 손으로 다 만든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을 그냥 일반적으로 한지대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지대전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 책을 만든 데는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선왕조실록 분석을 했고요. 조선왕조실록을 분석을 하다가 제가 일본 화지 장인을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일본 화지 장인이 한자로 한중일 수록지라는 책을 한 권을 내놓습니다. 한중일 수록지라는 책을 제가 넘겨보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저는 한지에 관심이 있었겠죠. 한지는 어떤 게 있는가 하고 봤더니만 한지 실물에다가 그 한지의 특징들을 적어놨고 전주 지역에 어느 인이 몇 명이었고 이런 게 너무도 상세하게 적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었느냐?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실물조차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근세의 한지 실물도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한지 장인이 가서 물어봅니다. 한지 몇 대세요? 내가 5대입니다. 5대 선조가 성함을 아세요? 모릅니다. 5대 선조가 이런 종이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혹시 그 종이 실물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한중일 수록지라는 책을 보면서 늦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한지 장인들이 만든 종이를 모아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책을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남는다. 기록물을 만들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만들었고요. 한지장이라는 제가 이러한 책도 발간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발간하고 제가 한지를 지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작업을 제가 지금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지대전에 썼던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 글로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지를 접하며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반짝이며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주 시골 노인네들이죠. 자, 수천 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한지와 같이 한 길만을 걷는 한지를 빼닮은 사람들이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썼고요. 이들이 있어서 한지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하나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이 기록물들이 과연 남을 거냐 안 남을 거냐, 나에게 종이책이란 해서 그 한국제지연합회에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종이책이란 그리움이다, 감각상자다, 힐링이다, 추억이다,
추억이 남긴 사진이다, 어머니 품속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것들입니다. 자, 뭐 많은 거를 이렇게 하면 향기다, 냄새다, 뭐 위로다. 자, 또 어떤 책을 추천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어떤 책 추천하시겠습니까? 아, 여기 중에서요? 아니요, 여기 있는 거 말고 우리 원장님께서 자, 이런 순간 이런 책을 소개하신다면 최근에 읽은 것 중에 네, 성공에 대해 총장님이 쓰신 책인데 성공회대 총장님이 쓰신 예, 예. 책이요. 네. 바라본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쓴 책이 있어요. 자, 근데 과학 지식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네. 종교심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셨더라고요. 네. 우리 그 책 한번 꼭 한번 봐서 한 번에 책 항상 계속 소개했는데. 예. 그래서 자, 이런 책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자, 이런 책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자, 저는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종이 기록물의 원천에서 자, 이거 을지로 입구역에 아크앤북이라는 서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점이라고 할 수 없는 서점입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거대하고요. 이거는 책 터널입니다. 이 높이가 어마어마하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만 위대한 도시의 위대한 서점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테마의 책들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분류를 해놓고 여기는 책을 읽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는 이 4가지 테마의 식당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게임하는 데도 있고 물건 사는 데도 있고 그 내부에서는 책을 어디든 가지고 가도 괜찮습니다. 책을 내가 보고 있다가 밥 먹으러 가야지 꼽아놓고 가는 게 아니라 책을 들고 밥 먹으러 갑니다.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책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옛날 물건들을 보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책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일본의 이즈다하고 비슷한 이런 어떤 공간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경계를 허물다라는 것이 이 서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고요. 자, 저는 종이 기록물 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결론으로는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종이 기록물은 영원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